쾅! 통장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3천만 원. 4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설거지물에 손이 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버텼습니다. 잔액 영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뚜뚜뚜. 연결이 안 됐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됐습니다. 덕균 오빠, 제발.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방바닥. 이마가 땅에 닿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전 재산을 맡겼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요? 나는 이수진. 그때 나이 20살. 16에 서울로 올라와 4년 동안 새벽같이 일해서 모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끝에서 나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날의 기억. 여러분께만 솔직하게 털어놓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께는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1997년 겨울. 나는 16살이 되었습니다. 또래보다 작은 체구, 눈빛만은 유난히 또렷했어요. IQ 127. 선생님들도 인정하는 똘똘한 아이였습니다. 나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절대 미각은 아니었지만 요리를 먹어보면 무엇이 부족한지 본능적으로 알아냈습니다. 엄마는 늘 말했어요. 수진아, 너는 나중에 유명한 요리사가 될 거야.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배시시 웃었습니다. 엄마, 저는 김치 공장 사장님이 될 거예요. 우리 집 김치가 제일 맛있으니까요.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어요. 그때만 해도 나의 미래는 핑크빛일 줄 알았습니다. 행복은 예고 없이 깨졌습니다. 아버지는 구미에서 섬유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인근에서 알아주는 사업가. 새 옷도 사주시고 맛있는 것도 자주 사다 주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IMF 구제금융. 전국이 휘청거렸어요. 아버지 사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둘 끊기고 물건이 안 팔리고 결제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밤마다 깊은 한숨소리가 방문 틈을 넘어왔어요. 엄마의 눈가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았고요. 버텨보려고 애썼지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부도가 나서 사업이 망했다. 이 집도 빚더미에 넘어가서 비워줘야 한다. 아버지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업 실패 후 2달도 안 돼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나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가지 마세요.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빠는 작은아버지 집으로, 동생은 외갓집으로, 엄마는 이모네 집에 얹혀 살며 공장에 다니기로 했어요. 나도 막내 작은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었지만 작은아버지도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돈을 벌러 공장에 나가야 했지요. 독하게 결심했어요. 서울로 가서 돈을 벌며 야간학교에 다니기로.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조금만 참아라. 우리 안정되면 다시 같이 살자. 나는 입술을 꾹 깨물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내가 울면 엄마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16살 소녀는 그렇게 세상에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울. 나는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호주머니에는 달랑 몇천 원뿐. 서울역에 내렸을 때 쏟아지는 인파의 현기증이 났습니다. 구미에서는 본 적 없는 높은 빌딩 숲. 쉴 새 없이 빵빵거리는 자동차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나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일단 일자리를 구해야 해. 내가 잘하는 건 요리야. 어릴 때부터 엄마 어깨너머로 배웠잖아. 음식의 간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추잖아. 그게 내 무기야.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식당 위주로 기웃거리다 구로에 있는 섬유공장 앞에 멈춰 섰어요. 벽에 붙은 낡은 구인 광고지. 주방 아줌마 구함. 월급 45만 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용기를 내어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사장님, 저 일하고 싶어요. 밥 잘해요. 사장님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기가 차다는 표정이었어요. 뭐야, 이렇게 작은 꼬마가 주방 일을 한다고? 내 머리 위로 꿀밤이 떨어졌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공장에서 보조로 일하며 기술을 배워. 월급은 15만 원이야. 싫으면 집에 가고.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사장님, 저 진짜 음식 잘해요. 딱 하루만 시켜보세요. 만약 맛없으면 돈 안 받고 그냥 나갈게요. 사장님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망부석처럼 버텼어요. 10여 분을 때를 썼습니다. 결국 사장님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아휴, 지독한 녀석. 알았다. 그럼 시험 삼아 하루만 해봐. 안 되면 얄짤없다? 내 눈이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다음 날 새벽 5시. 나는 누구보다 먼저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찬장을 확인했어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재료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어떡하지? 20명 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때 선반 구석에 쌓인 참치 통조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다. 참치 통조림 10캔을 꺼냈어요. 통조림을 따서 체에 받쳐 기름을 쫙 뺐습니다. 고춧가루 5스푼, 참기름 5스푼, 갈은 참깨 5스푼, 다시다 1스푼 반, 다진 마늘 1스푼 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물조물 섞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솔솔 뿌렸어요. 이수진표 참치 범벅 완성. 맛을 봤습니다. 고소하면서도 매콤 짭짤한 게 밥도둑이 따로 없었어요. 마른 나물도 물에 불려 맛있게 무쳐내었습니다. 아침 7시. 공장 직원들이 오기 전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다들 잠이 덜 깬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잠시 정적. 내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이거 뭐야? 맛있는데? 다른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네. 밥이 찰지고 반찬간이 딱 맞아. 특히 참치 반찬이 인기 폭발이었어요. 이거 참치 맞아? 고기보다 맛있는데? 이모, 여기 더 없어요? 직원들이 너도나도 참치 범벅을 집었습니다. 순식간에 반찬 그릇이 싹 비워졌어요. 한 직원이 사장님께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이에 무조건 잡아요. 우리 밥줄이에요. 사장님도 밥을 먹어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야, 너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한참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씩 웃으셨어요. 그래, 합격이다. 오늘부터 내가 주방장 해라.
다리에 힘이 풀리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열심히 할게요. 16살 소녀가 공장 20명의 삼시세끼를 책임지게 된 겁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점심을 차리고 저녁까지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힘들지 않았습니다. 일할 곳이 있다는 게 그저 감사했어요. 1년, 2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어느새 18살이 되었어요. 통장에는 차곡차곡 돈이 쌓여갔습니다. 야간 학교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국자를 들고 밤에는 펜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이수진 맞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덕균 오빠, 고향 친구의 오빠 오덕균이었습니다. 구미에서 꽤 잘 나가던 집안의 아들.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다고 동네방네 소문났던 엄친아였어요. 수진아, 세상에. 여기서 뭐해? 나는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사업 실패, 흩어진 가족, 상경 스토리까지. 오덕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았구나. 정말 대단하다, 수진아. 오덕규는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나도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 투자 자문 회사야. 주식, 펀드 뭐 그런 거 다루는 곳이지. 그날 이후로 오덕균과 자주 만났습니다. 밥도 사주고 고민도 들어줬어요. 서울 하늘 아래 유일한 내 편 같았습니다. 나는 오덕균을 친오빠처럼 따랐어요. 고향 사람이 주는 안도감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덕균이 은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너 돈 모으고 있지? 네, 조금씩이요. 나중에 엄마랑 같이 살 집 구하려고요. 기특하네. 근데 그거 알아? 돈을 그냥 통장에 묵혀두면 바보야. 우리 회사에서 VIP 전용 상품이 나왔는데 수익률이 장난 아니야. 내가 특별히 수진이 너만 끼워줄게. 나는 망설였습니다. 주식이 뭔지, 투자가 뭔지 하나도 몰랐으니까요. 오덕규는 믿을만 했습니다. 고향 오빠였고, 무엇보다 사람이 너무 반듯해 보였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투자용 통장을 하나 만들어. 대신 내가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하니까 현금 카드랑 비밀번호를 알려줘. 이익 나면 바로바로 넣어줄게.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현금 카드와 비밀번호를 순순히 넘겼어요. 그때 만든 투자 통장이 훗날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을 넣었습니다. 한 달 뒤 오덕균이 흥분해서 전화했어요. 수진아, 통장 찍어봐. 확인하니 1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요? 가만히 있었는데 30만 원이 생겼어요? 거봐, 오빠만 믿으라니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식이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월급을 타면 생활비만 빼고 몽땅 그 통장에 넣었습니다. 1년, 2년, 잔액은 쑥쑥 불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어요. 4년째 되던 해, 그 통장에는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찍혀 있었습니다. 원금 1,500만 원에 불어난 수익까지 오빠 말대로 돈이 돈을 벌어준 거였어요. 16살부터 20살까지 새벽잠 설쳐가며 피땀 흘려 모은 내 청춘 그 자체였어요.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그 믿음이 맹독이 되어 나를 죽일 줄은. 어느 날 갑자기 오덕균과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설마 불길한 예감에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찌지직 찌직 인쇄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잔액 0원.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0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뭐야, 이게. 내 돈. 내 돈 어디 갔어? 분명 어제까지 3천만 원이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오덕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제발. 장난이지? 전화 좀 받아봐.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기계적인 안내음만 돌아왔습니다. 오덕균이 일한다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간판이 없었어요. 여기 있던 투자회사 어디 갔나요? 건물 경비원이 혀를 찼습니다. 아, 거기. 지난주에 야반도주했어. 사기꾼 놈들이었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야. 사기꾼. 그 단어가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나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방구석에 처박혀 울기만 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내가 남의 돈을 훔치길 했어. 나쁜 짓을 했어. 죽어라 일만 했는데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수진아, 우리 딸 장하다. 엄마를 두고 저 세상으로 먼저 갈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래, 돈은 다시 벌면 돼. 나는 아직 젊잖아. 손발 멀쩡한데 뭐는 못하겠어.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오덕균을 찾아다니느라 공장 일을 소홀히 했더니 이미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꿰차고 있었어요. 돈도 잃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20살, 다시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때 받은 배신의 상처가 훗날 내가 강해지는 갑옷이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일자리를 구하러 나섰습니다. 직업 속에서 문을 두드렸어요. 일자리가 급해요. 밥하는 건 자신 있어요. 어디든 보내만 주세요. 소개소 아주머니가 나를 빤히 보더니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용산에 있는 재벌집에서 요리사를 구한다네. 근데 조건이 까다로워. 회장님 입맛이 보통이 아니래. 버텨낸 사람이 없어. 재벌집이요? 그래. 대신 월급이 세. 700만 원이야. 숙식도 제공하고.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700만 원이요? 그래. 숙식 제공이니까 돈 쓸 일도 없어. 근데 아가씨가 감당할 수 있겠어?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할게요. 며칠 뒤 용산의 으리으리한 대저택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 서니 위압감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높은 담장, 운동장만 한 정원.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집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이 형형한 60대 남자. 강태호 회장. 한국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그룹 총수였습니다. 앉아.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습니다. 음식 솜씨는 자신 있나? 네. 제가 만든 밥 먹고 맛없다는 사람 못 봤습니다. 어린 놈이 당차네. 허풍 아닙니다. 기회를 주시면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좋아, 오늘 저녁상 한번 차려봐. 내 입에 맞으면 채용이고 아니면 차비 줄 테니 가라. 나는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어요. 회장님 연세가 있으니 소화가 잘 되면서도 입맛 돋우는 걸로 가자. 손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된장은 체에 걸러 텁텁한 맛을 없애고 육수는 멸치와 다시마로 진하게 우렸습니다. 불고기는 배즙을 듬뿍 넣어 부드럽게 재웠고요. 제철 나물 3가지를 조물조물 무쳤습니다. 저녁 6시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회장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를 한술 뜨더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꿀꺽.
내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회장이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망했다. 맛이 없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한테 배웠어? 따로 배운 적 없습니다. 엄마 어깨 너머로 보고 익혔습니다. 회장이 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차가웠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합격이다. 내일부터 출근해.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잘하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상위 0.1% 재벌집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20살에 월급 700만 원. 숙식이 제공되니 돈 쓸 일이 거의 없었어요. 월급은 고스란히 통장에 쌓였습니다. 인생 역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사기당해 빈털털이 된 나를 받아주신 분이야. 내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모셔야지. 정말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정독했어요. 회장님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경제 기사 제목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 밥상 옆에 놓아드렸습니다. 이건 뭐냐? 식사하시면서 보시기 편하라고요. 바쁘시잖아요. 회장님은 껄껄 웃으셨습니다. 기특한 녀석? 센스 있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수진아, 이리 와서 앉아라. 이 집에 일하는 사람이 10명이다. 오늘부터 내가 총책임자를 맡아라. 네, 제가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짧은데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실력이 중요하지. 너만큼 일 잘하고 성실한 놈 못 봤다. 내가 안살림을 맡아주면 내가 밖에서 맘 편히 일할 수 있겠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20살에 재벌집 안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도 7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올랐어요. 평화로운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장님 댁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25쯤 되어 보이는 명품으로 휘감은 남자. 눈매가 날카롭고 건방져 보였습니다. 전민수, 강태호 회장의 조카였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내가 다가가자 전민수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기분 나쁜 시선이었어요. 너 제법 곱상하게 생겼다. 뭐하는 애야? 총책임자 이수진입니다. 총책임자? 풋. 전민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같은 꼬맹이가 웃기고 있네. 여기 오기 전엔 뭐 했어? 공장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아, 공장 아줌마. 식모 출신이 감히 총책임자 명함을 달아? 세상 좋아졌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회장님 조카라 참았습니다. 나는 말없이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민수가 뻔질나게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올 때마다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태도도 180도 바뀌었어요. 수진 씨, 저번에 내가 말이 심했지? 미안해. 이거 받아. 선물이야. 백화점 쇼핑백을 내밀기도 하고 꽃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저 인간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죠. 어느 날 전민수가 고백했습니다. 수진 씨, 나랑 사귀자. 나 진심이야. 네, 저는 그냥 고용인일 뿐인데요. 신분 차이, 그런 거 난 신경 안 써. 내가 좋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재벌가 도련님이 가정부 출신인 나를 좋아해 준다니.
오덕균에게 대인 상처가 컸던 탓일까요? 나를 조건 없이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기대고 싶었습니다. 네, 좋아요. 비밀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회장님 댁에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강선우, 전민수와 동갑인 회장님의 사업 파트너 아들이었습니다. 농업고등학교를 나와서 땅을 일구는 게 꿈이라는 건실한 청년. 회장님이 농업벤처에 투자하신 인연으로 매주 사업 보고를 하러 댁에 들렀어요. 자주 마주쳤습니다. 커피 드세요. 내가 찻잔을 내려놓자 강선우가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편하게 드세요. 저기, 혹시 이 집에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1년 정도요. 아, 그런데 회장님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수진 씨 덕분에 집안이 돌아간다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린 나이에. 전민수와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맑고 따뜻했어요. 나에게 하대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눈빛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카페 창가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전민수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와 마주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전민수가 여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키스를 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야? 저 여자 누구야? 다음 날, 다른 직원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저기, 전민수 씨 원래 여자친구 있어요? 직원이 주위를 살피더니 속삭였습니다. 아휴, 말도 마요. 천하의 바람둥이잖아요. 만나는 여자가 한 트럭일걸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또 속았구나. 나는 그저 전민수의 수많은 장난감 중 하나였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전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 씨, 우리 헤어져요. 뭐? 갑자기 왜?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다 봤어요. 더 이상 사람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돌아서려는데 전민수가 거칠게 내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야, 이수진. 서봐, 18. 내가 언제 헤어지자고 했어? 네가 뭔데 먼저 끝내? 이거 나요. 아파요. 전민수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스윗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야수 같은 눈빛만 남았어요. 지랄하고 있네, 진짜. 네가 뭔데 나한테 헤어지자 말을 해? 공장 밥이나 퍼주던 년이. 너 내가 찍었어. 내 허락 없이는 못 끝내. 전민수가 나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싫어요. 살려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누군가 달려와 전민수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강선우였습니다. 야, 18. 너 뭐야? 남의 연애사에 왜 끼어들어? 네가 뭔데? 연애사? 이게 연애입니까? 폭력이지. 당장 그 손 떼요. 강선우가 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넓은 등판이 나를 가려주었어요. 수진 씨, 괜찮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전민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강선우, 이족 같은 새끼. 두고 보자.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니네 집안이고 뭐고 다 박살 내줄게. 전민수는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나를 강선우가 부축해 주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갔어요. 많이 놀랐죠? 강선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강선우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강선우는 회장님께 이 일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은 노발대발하셨어요. 내 친인척이라는 놈이 그딴 짓을 해? 당장 전민수 출입 금지시켜. 전민수는 쫓겨났습니다. 가슴속에서 막혔던 게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악마는 쉽게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가로등이 깜빡거렸어요. 뚜벅, 뚜벅,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내가 멈추면 소리도 멈추고, 내가 걸으면 다시 들려왔습니다. 기분 탓인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걸음을 재촉했어요. 거의 뛰다시피 골목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기익!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들이 튀어나왔어요. 반항할 틈도 없었습니다.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퀴퀴한 담배 냄새, 모텔방이었습니다. 입고 있던 재킷이 벗겨져 있었고 셔츠 단추가 뜯겨져 있었습니다. 수치심에 몸이 떨려왔어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나, 이 미친년아? 익숙한 목소리. 고개를 돌리니 전민수가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전민수 씨, 그러게 곱게 헤어졌으면 됐잖아. 18. 왜 족같이 내 앞길을 막아? 내가 감히 회장님께 일러 바쳐? 공장에서 밥이나 퍼주던 게 어디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식모 주제에 누굴 찍어? 전민수가 다가와 내 뺨을 툭툭 쳤습니다. 야, 대답해. 18 벙어리야? 아, 짜증나네 진짜. 대답을 해. 안 해?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려야 해.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야. 나는 IQ 127이야. 방법이 있을 거야. 심호흡을 했습니다.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 씨, 알겠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전민수가 의외라는 듯 멈칫했습니다. 오, 이제 말이 좀 통하네.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요. 하루 종일 굶었어요. 밥 좀 먹고 이야기해요. 밥? 이 상황에 밥이 넘어가냐? 배가 너무 고파서 어지러워요.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전민수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래,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니까. 전민수가 자신의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여기 전단지 있으니까 시켜. 허튼 수작 부리다 걸리면 죽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잡았습니다. 전민수가 바로 옆에서 감시하고 있었어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02112를 눌렀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바짝 갖다 댔어요. 소리가 새나가지 않게 뚜루루 뚜루루 112 상황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화기 너머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침을 꿀꺽 삼키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네, 여기 고산동 로열 모텔 305호인데요. 짜장면 2그릇만 갖다 주세요. 옆에 있던 전민수가 피식 웃으며 TV 채널을 돌렸습니다. 전화기 너머 경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1초, 2초. 그 짧은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어요. 선생님, 짜장면 집 아닙니다. 전화 잘못 거셨어요. 경찰이 끊으려고 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아랫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요. 짜장면 2개요. 단무지도 많이 주시고요. 빨리 좀 와주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간절함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발, 제발 알아들어 주세요. 그때였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혹시 지금 말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네라고만 대답하세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산동 로열 모텔 305호 확인했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전화 끊고 자연스럽게 계세요. 네, 군만두 서비스 잊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전민수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짜장면 시키니까 좋냐? 다 먹고 나면 각오해라. 우리 못다한 걸 마저 해야지. 전민수가 비열하게 킥킥거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전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문고리를 돌리는 순간 쾅!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뭐야? 전민수는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테이저건의 붉은 레이저가 전민수의 가슴을 겨눴어요. 당신을 납치 감금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경찰들이 순식간에 전민수를 제압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강태호 회장 조카라고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카건 뭐건 서해 가서 이야기하시죠. 연행해. 전민수는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나를 노려보았어요. 이수진, 이 미친년.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하나. 네 인생 끝장내줄게. 나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옷매무새를 추스르며 하염없이 울었어요. 여경 한 분이 다가와 내 어깨에 겉옷을 덮어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경찰서 조사실. 피해자 진술을 마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손끝이 떨렸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안 계십니까? 연락할 가족이라도. 서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멀리 시골에 계시고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돌아갈 곳은 딱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가족은 시골에 계세요. 그냥 제가 일하는 댁으로 연락해 주세요. 경찰관이 회장님 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뒤 조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진 씨, 강선우였습니다.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선우 씨, 여긴 어떻게? 회장님 댁에 와 있다가 전화 받았어요. 납치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강선우는 내 모습을 보더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찢어진 셔츠, 헝클어진 머리, 멍든 손목.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강선우가 나를 와락 껴안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아직 나는 전민수의 연인으로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많이 놀랐죠? 일단 집으로 가요. 데려다 줄게요. 차에 탔습니다. 가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선우가 꽉 쥔 핸들에서 그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려는데 강선우가 나를 불렀습니다. 수진 씨. 네. 전민수 그 사람 다시는 수진 씨 앞에 못 나타나게 할 겁니다. 회장님께도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법적으로 확실하게 처리해서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막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지만 저는 전민수 씨와 얽혀 있는 사이라서
선우 씨가 나서면 입장이 곤란해지실 거예요. 강선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수진 씨는 피해자예요.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고요. 오늘은 푹 쉬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요. 수진 씨, 내가 필요하면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 전화하세요. 바로 달려갈게요. 그 배려와 인내심을 보며 나는 비로소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전민수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바로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핸드폰에 녹음된 112 신고 내용, 모텔과 대로변의 CCTV.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내 조카가 그런 짓까지 했어? 사람이 아니구나. 회장님은 변호사를 통해 전민수에게 전가를 보내셨습니다. 넌 이제 내 조카가 아니다. 법의 심판을 달게 받아라. 회장님은 전민수를 가족에서 완전히 내치고 상속권도 박탈하셨습니다. 철저한 손절이었습니다. 몇 달 뒤 뉴스가 나왔습니다. 재벌가 조카 전모 씨 납치, 감금, 폭행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화면 속 전민수는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밥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잘 됐다. 가슴 속에서 막혔던 게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결국 적골이 됐구나. 회장님 조카라고 으스대던 그 모습, 나를 벽에 밀어붙이던 그 눈빛, 다 어디 갔어. 그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끝난 순간이었어요. 그 악몽이 끝난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강선우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강선우는 변함없이 나를 챙겼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 나는 점점 강선우에게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전민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강선우가 말했어요. 수진 씨, 시간 되시면 밖에서 차 한잔 할래요?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강선우가 먼저 말했어요. 수진 씨, 그동안 힘들었죠? 네, 조금요. 저도 알아요.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다시 믿기 어렵다는 거. 근데 저는 달라요. 수진 씨한테 진심이에요. 처음 봤을 때부터 눈에 들어왔어요. 야무지고 강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저랑 사귀어 줄래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또 상처받을까 두려웠어요. 강선우의 눈을 보았습니다. 전민수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 거짓없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네, 사귀어요.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선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내 과거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덕균한테 사기당한 일도, 전민수를 사귀다가 상처받은 일도 다 들어주었어요. 수진 씨는 정말 강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겪고도 다시 일어났잖아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내 편인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1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선우의 아버지가 반대하셨어요.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 강태호 회장님 댁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뭐, 그 얼굴 반반하게 여우같이 생긴 가정부를 말하는 거냐? 강선우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 돼. 우리 집안의 가정부 출신 며느리는 안 된다. 다른 사람 만나라. 강선우는 난감해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수진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에 홀로 상경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강선우는 아버지를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얼굴만 예쁘다고 다가 아니야. 사람 됨됨이를 봐야지. 그래, 한번 데려와 봐라. 첫 번째 만남. 강선우 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강선우 아버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나?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나?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야간 고등학교를 나왔다고요. 강선우 아버지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아, 어렵겠구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최고의 무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바로 요리였죠. 두 번째 만남. 2주 뒤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제가 직접 저녁을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강선우 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장의 무기, 갈비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갈비는 찬물에 담가 핏물을 완벽하게 뺐습니다. 양념장은 배즙과 간장, 설탕, 다진 마늘을 황금 비율로 섞어 만들었고요. 압력솥으로 25분간 푹 쪄서 뼈와 살이 쏙 분리되도록 했습니다. 밤과 당근, 대추를 넣어보기에도 먹음직스럽게 만들었죠. 1시간 뒤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갈비찜을 상에 올렸습니다. 드셔보세요, 아버님. 강선우 아버지가 갈비찜을 한 점 집어 드셨습니다. 우물우물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고기가 입에서 녹아. 그날 강선우 아버님은 갈비찜을 2접시나 비우셨습니다.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지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는데 아버님이 물으셨습니다. 집안은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구미에서 섬유 공장을 크게 하셨어요. IMF 때 부도가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강선우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버님이 공장을 하셨어? 네. 인근에서 알아주는 사업가셨습니다.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원래 사업가 집안이었구나. 근본 없는 집안이 아니었어. 상황이 너를 힘들게 만들었을 뿐이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2번이나 찾아온 정성이 갸륵하다. 음식 솜씨도 훌륭하고 무엇보다 그 어린 나이에 홀로 일어선 강인함이 마음에 든다. 내 아버지도 사업가였으니 너도 그 피를 이어받았겠지. 허락하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강선우가 귓속말로 알려줬습니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하셨는데? 며느리감 갈비찜 솜씨가 일품이라 평생 먹은 갈비찜 중에 최고라고 하셨대. 사실 2번째 만남 때 이미 마음이 기울었대. 웃음이 터졌어요. 설마요. 진짜야. 아버지가 음식 칭찬하신 거 처음 봤어. 시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일산의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곳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6살에 몇천 원 들고 서울로 올라왔던 그 소녀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니. 수진아, 준비됐어? 대기실 문이 열리고 작은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검은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으셨지만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어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내 손을 잡고 입장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작은아버지, 울지 마라. 화장 번진다. 작은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지만 작은아버지 눈가도 붉어져 있었어요. 우리 수진이가 시집을 가는구나. 형님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작은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쏟아졌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떨리는 마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엄마가 보였습니다. 고운 한복을 입고 하염없이 눈물을 훔치고 계셨어요. 그 옆에는 오빠와 동생도 의젓하게 앉아 있었고요. 흩어졌던 우리 가족이 오늘 이렇게 다시 모였습니다. 단상 앞에 도착하자 작은아버지가 내 손을 강선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강서방, 우리 수진이 고생 많이 했다.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해주게. 강선우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하겠습니다. 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나와 강선우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예식이 끝나고 강선우가 귓속말로 물었어요. 여보, 나 오늘 멋있었어? 글쎄요, 웨딩드레스가 더 멋있었는데? 에이, 그건 당신이 입었잖아. 피식 웃음이 났어요. 이렇게 편하게 농담할 수 있는 사람, 평생 함께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엄마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큰 절을 올리고 일어나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남은 여생 호강시켜 드릴게요. 엄마의 거친 손이 내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갈라지고 터진 손.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신 손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내 걱정은 말고 너 나 행복하게 잘 살아. 엄마 소원은 그거 하나다. 내 아버지가 보고 계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한 결혼이 또 다른 도전의 시작이라는 것을. 결혼 후 우리 부부는 일산에 정착했습니다. 강선우는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천여 평의 땅에 상추, 깻잎 같은 쌈채소를 키웠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설렜습니다. 아이도 둘 낳고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알았으니까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농사짓던 땅은 임대한 토지였어요. 어느 날 땅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보게, 내가 급한 돈이 필요해서 땅을 팔아야겠네. 다른 사람이 사겠다고 하는데 자네들이 살 생각 없나? 아무래도 직접 농사를 짓는 자네들에게 먼저 살 기회를 줘야 도리인 것 같아서 말이야.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 땅에서 나가면 당장 생계가 막막했으니까요. 얼마인가요? 7억 원이야.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내가 재벌집에서 일하며 모은 돈은 3억 원. 숙식이 제공되니 월급을 거의 다 저축할 수 있었어요. 4년 동안 700만 원씩 모으니 그 정도가 됐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산다는 사람이 여럿인데 자네들 생각해서 기회를 주는 거야. 7억 이하로는 안 되네. 안 되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며 밤 잠을 설쳤습니다. 이 땅을 놓치면 우리 가족의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때 시아버님이 부르셨습니다. 땅 때문에 고민이 많다며? 네, 아버님. 금액이 너무 커서요. 시아버님이 통장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여기 3억 원이다. 아버님, 이건 평생 모은 돈의 일부다. 너희가 농사 짓는 땅인데 남의 손에 넘어가게 둘 순 없지. 처음 만났을 때 그 갈비찜 맛을 아직도 못 잊는다. 그 정성이면 뭘 해도 되겠다 싶었어. 며느리 너 믿고 투자하는 거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내 돈 3억, 시아버님 돈 3억, 나머지 1억은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7억 원을 마련해 땅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도장을 찍고 등기 권리증을 손에 쥔 날, 남편과 나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 이 땅 우리 거야.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농사 지을 수 있어. 내 땅이 생기자 욕심이 생겼습니다. 채소 농사만으로는 큰 돈을 벌기 힘들었거든요. 그 무렵 유구사육이 뜬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도 소를 키워볼까? 소? 요즘 유구가 대세래. 우리 땅도 넓으니까 충분히 가능해.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비닐하우스를 걷어내고 축사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소 한 마리로 시작했어요. 우리의 첫 소, 이름은 복순이었습니다. 여보, 이름이 왜 복순이야? 복을 순순히 가져다 줄 것 같아서. 그건 무슨 논리야? 논리가 어딨어. 느낌이지, 느낌. 웃음이 났어요. 우리 부부의 목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 뒤, 복순이가 새끼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새벽 2시, 남편이 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복순이가 이상해. 빨리 와봐. 잠옷 위에 패딩을 걸치고 축사로 뛰어갔어요. 복순이가 바닥에 누워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떡해, 여보. 난산인 것 같아. 수의사 선생님은? 전화했는데 이 시골까지 오려면 1시간은 걸린대.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기다릴 수 없어. 우리가 해야 해. 나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봤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여보, 수건이랑 따뜻한 물 가져와. 빨리. 남편이 뛰어갔습니다. 복순이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복순이가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겁에 질린 눈이었어요. 괜찮아, 복순아. 내가 도와줄게. 복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용기를 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새벽 4시, 읍내에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송아지가 태어났어요. 젖은 몸으로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 복순이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새끼를 핥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남편은 축사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해냈어, 여보. 응, 해냈어.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새벽 축사에서 소똥 냄새 가득한 그곳에서 그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송아지 이름은 복동이로 지었습니다. 복순이 아들이니까 복동이? 응. 복을 동동 떠다 줄 것 같아서. 그건 또 무슨 논리야. 논리가 어딨어. 느낌이라니까. 웃음이 터졌어요.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목장을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겨울.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눈이 1미터나 쌓였습니다. 축사 지붕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삐걱거렸어요. 여보, 지붕이 무너지겠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사다리 가져와. 알았어. 버텨. 내가 갈게. 우리는 밤새 지붕 위에 눈을 쳐냈어요. 영하 15도.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전기까지 끊겼어요. 난방이 멈췄습니다. 축사 안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이러다 소들이 얼어 죽어. 나는 집에서 이불을 몽땅 가져왔습니다. 소들 몸에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남편은 마당에서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물을 끓여 따뜻한 물을 소들에게 먹였어요. 반나절을 뜬 눈으로 버텼습니다. 서로 등을 맞대고 잠깐씩 쪽잠을 잤어요.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리고 손은 다 틀어졌습니다. 아침이 지나서 전기가 들어왔어요. 축사를 둘러보았습니다.
소들이 모두 무사했어요. 한 마리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살았어. 다 살았어. 남편이 나를 안아주었어요. 여보, 고생했어. 당신이 아니었으면 못 버텼어. 그때 복순이가 나를 보며 크게 울었습니다. 은매에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고비를 넘기고 2마리였던 소가 세월이 지나면서 30마리가 되고 10년이 지났을 때 목장에는 소가 100마리가 넘게 되었습니다. 복순이는 여전히 건강했어요. 복동이도 어엿한 어른 소가 되었고요. 그 사이 태어난 송아지들이 축사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성공했다.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 거칠고 갈라진 손. 10년 동안 함께 고생한 손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같이 한 거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늘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남편 강선우가 쓰러졌습니다. 무거운 사료 포대를 나르고 소를 돌보느라 허리에 무리가 간 거였어요.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당분간 무거운 거 들면 안 됩니다. 절대 안정하셔야 해요.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말. 남편 없이는 소 119마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쓰자니 인건비가 안 나오고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목장의 소를 전부 처분하기로요. 119마리, 복순이도, 복동이도 모두 보내야 했습니다. 소들을 실은 트럭이 떠나는 날, 나는 축사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복순이가 트럭 위에서 나를 보며 울었습니다. 은매에 10년 전 그 새벽, 난산으로 힘들어하던 복순이 곁에서 밤을 지새웠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잘 가, 복순아. 그동안 고마웠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를 안아주었어요. 여보, 울지 마. 우리가 잘 키웠으니까 좋은 데 갈 거야.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사라지고 텅 빈 축사를 보니 마음이 뻥 뚫린 듯 허전했습니다. 이제 뭘 해먹고 사나? 내 나이 35. 다시 원점이었습니다. 그때 내 머릿속을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요리였어요. 그래, 나는 음식을 잘해. 그게 내 능력이야. 식당을 하면 어떨까? 목장 집을 개조해 식당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메뉴는 소박한 가정식 백반. 엄마에게 배운 손맛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제육볶음. 특별할 것 없는 메뉴였지만 맛은 특별했습니다. 개업 첫날, 파리만 날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손님 1명이 와도 정성을 다해 상을 차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목장 식당 가봤어? 반찬이 기가 막혀. 집밥 먹는 것 같아. 2달, 3달이 지나자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유독 많이 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사장님, 김치 좀 팔아요. 김치 어디서 사세요? 직접 담그세요? 이거 팔면 대박일 것 같은데. 김치를 사고 싶다는 손님이 줄을 이었습니다. 아예 메뉴판에 김치 포장 판매라고 써붙였죠. 밥은 안 먹고 김치만 사러 오는 손님도 생겼습니다. 그때 어릴 적 꿈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저는 김치 공장 사장님이 될 거예요. 그때는 그냥 아이의 꿈이었지만 지금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김치 공장 하고 싶어.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내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 해봐. 당신 솜씨면 무조건 돼. 내 나이 40.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도전이 나를 백만장자로 만들어줄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2년 전에 망한 김치 공장이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잘 되던 목장 식당을 접고 그 공장을 싼 값에 인수했어요. 레시피는 내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엄마에게 배운 기본에 나만의 비법 육수를 더했죠. 야심차게 공장 문을 열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브랜드 없는 김치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 김치인데요. 우리는 거래처가 정해져 있어서요.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아도 빈손이었습니다. 공장 운영비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0원. 직원 월급날이 다가오는데 통장 잔고는 바닥.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이러다가 빚만 쌓이면 어떡하지? 공장을 접고 다시 식당을 열어야 하나?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김치는 정말 맛있어. 사람들이 맛을 안 봐서 모르는 거야. 맛만 보면 분명히 사게 돼 있어. 식당 할 때도 김치 많이 팔았잖아.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맛에는 자신 있어. 내 혀는 거짓말 안 해. 앉아서 기다릴 게 아니라 손을 벌리게 만들어야지. 나는 반찬통에 김치를 담았습니다. 가장 콧대 높다는 대형마트 본사로 향했어요. 구매팀장을 만났습니다. 예상대로 반응은 차가웠어요. 사장님, 브랜드도 없는 김치를 누가 사 먹습니까? 우리는 대기업 제품 아니면 안 받습니다. 돌아가세요.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치가 담긴 반찬통을 책상 위에 탁 올려놓았어요. 팀장님, 딱 한 번만 드셔보세요. 아, 거참. 바쁜 사람 붙잡고 지금 드시는 대기업 김치랑 제 김치 상표 떼고 맛으로만 비교해 주세요. 만약 제 김치가 맛없으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제 발로 나가겠습니다. 내 눈빛이 어찌나 매서웠는지 팀장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귀찮다는 듯 거칠게 젓가락을 들었어요. 좋아요. 먹어보고 확실하게 보내드리면 되죠? 팀장은 먼저 책상 위에 있던 대기업 김치를 씹었습니다. 역시 이 맛이야. 감칠맛 좋고 마지못해 제 김치를 집었습니다. 빨간 양념이 밴 배추김치가 입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작. 씹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팀장의 씹는 동작이 멈췄습니다. 미간이 찌푸려지더니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팀장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젓가락을 뻗었습니다. 2번, 3번, 연거푸 김치를 집어먹었어요. 나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거 공장 김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만든 겁니까? 젓갈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 깊은 맛이 나네요? 끝맛은 왜 이렇게 시원합니까? 배즙을 갈아 넣고 육수를 따로 냅니다. 엄마에게 배운 방식 그대로입니다. 팀장이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부하 여직원에게 소리쳤어요. 김대리, 계약서 가져와. 당장 입점 진행해. 그제야 내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의 미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진심은 통했습니다. 그날 이후 대형마트에 내 김치가 깔렸습니다. 입소문은 무서웠습니다. 한번 맛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찾았어요.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첫 달에 1000포기, 세 달 뒤엔 1만 포기.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해도 물량이 부족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어요. 중졸 가정부 신화, 김치 여왕이 되다. 전국 방송을 타고 나니 말 그대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홈쇼핑에 나가면 10분 만에 매진. 백화점 식품관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졌어요.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감당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 돈으로 공장을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직원도 300명을 넘게 고용했어요. 어느새 나는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김치 회사 CEO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나이 45.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엄마를 모시러 가는 날입니다. 그동안 엄마는 이모네 눈칫밥을 드시며 사셨습니다. 내가 모시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시댁 눈치 보느라 차마 말을 못 꺼냈었죠. 이제는 다릅니다.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당당하게 효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고급 세단을 몰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밭에서 쪼그리고 앉아 김을 메고 계셨어요. 그 굽은 등을 보자마자 울컥했습니다. 엄마, 엄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나를 보자마자 엄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수진이 아니냐?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 엄마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습니다. 엄마는 내 등을 쓰다듬으며 목이 메어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내 새끼, 예쁜 것. 전화할 때마다 잘 되고 있다 하더니 TV에 나오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 수진이 나왔다고 난리였어. 전화로 근황은 전해드렸지만 직접 모시러 오기는 처음이었어요. 엄마는 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혹시나 짐이 될까봐 같이 살자는 말씀을 못하신 거였어요. 엄마, 이제 가요. 짐 싸세요. 가긴 어딜 가니? 저랑 같이 살아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엄마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이고, 아니다. 안 된다. 너 이제 막 성공했는데 못 배운 어미가 가서 짐 되면 안 된다. 시댁 어른들 눈치 보여서 어떻게 사니? 나는 엄마의 거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성공했어요. 남편 돈도 아니고 시댁 돈도 아니에요. 제가 피땀 흘려번 내 돈으로 당당하게 모시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도 저한테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일산에 2층 집 지었어요. 마당도 넓어요. 엄마 방, 햇볕 제일 잘 드는 곳으로 꾸며놨어요. 제발 같이 가요, 엄마. 네. 엄마가 밭을 한번 둘러보셨어요. 평생 일궈온 땅이었습니다. 이봐. 누가 맞지? 제가 주말 농장할 사람 구해볼게요. 걱정 마세요. 엄마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엄마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 우리 딸 장하다. 정말 장해.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춤이라도 추셨을 텐데. 그날 엄마는 평생의 짐을 내려놓고 내 차에 오르셨습니다. 내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엄마를 일산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반겼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엄마는 손주들을 안으며 웃으셨습니다. 아들이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옛날에 진짜 가난했어요? 그럼 호주머니에 몇 천 원밖에 없었어. 와, 그럼 짜장면도 못 먹었겠다. 짜장면? 라면도 아껴 먹었지. 딸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근데 할머니, 엄마가 왜 이렇게 요리를 잘해요? 그건 내가 가르쳤지. 엄마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내 솜씨는 이 할머니의 엄마한테 배웠고 대대로 내려오는 손맛이야. 웃음이 났어요. 엄마, 언제는 저보고 혼자 배웠다면서요? 애인 옆에서 보는 것도 배우는 거지.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오랜 꿈이 이뤄진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예전에 오덕균이 일한다던 회사 근처를 지날 일이 있었어요.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기사님이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신호 대기 중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우비를 입고 전단지를 돌리는 중년 남자. 비에 젖은 전단지가 자꾸 찢어지는지 허둥대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를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유, 좀 비켜요. 냄새나게 진짜. 남자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모자가 벗겨졌어요. 빗물에 젖은 휑한 머리, 초라하게 굽은 등. 그 남자가 고개를 들어 내 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창문을 내렸습니다. 오덕균, 4년 동안 새벽같이 일해 모은 내 전 재산을 들고 도망갔던 그 사람. 잘난 척하며 주식을 논하던 그 당당함은 어디 가고 비참한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오덕균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 차에 번쩍이는 로고를 보고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내려다보더니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모자를 눌러쓰고 절뚝거리며 도망쳤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상처 입은 짐승처럼 처량했습니다. 기사님이 룸미러로 보며 물었어요. 회장님, 아시는 분입니까? 차를 세울까요? 잠시 그가 사라진 골목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차에서 내려 멱살이라도 잡았을 겁니다. 내 돈 내놓으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지금은 그럴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3천만 원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은 돈을 벌었고 사랑하는 가족과 직원들이 곁에 있습니다. 창문을 올렸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갑시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그를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것, 그게 최고의 복수였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오덕규는 빗속에 남겨졌고 나는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현재 내 나이 50살. 매일 아침 공장에 출근해요.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김치 생산 상태를 점검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해요. 나를 회장님이라 부르는 게 아직은 어색하지만 싫지는 않습니다. 강선우는 공장에서 자재 관리를 맡았어요.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 커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아들은 경영을 공부하고 딸은 요리를 공부합니다. 엄마처럼 사람을 살리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가 TV 광고에 나오는 내 모습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너 왜 이렇게 뚱뚱해 보여? 엄마, 그건 카메라가 살을 보태서 그래요. 에이, 그럼 카메라도 다이어트 시켜야겠네. 웃음이 터졌어요. 엄마의 유머는 여전했습니다. 온 가족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매일 감사해요.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습니다. 중3 16살 소녀가 주방 아줌마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대표 김치 CEO가 되었어요. 내가 진정으로 부자가 된 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곁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지나온 모든 시간이 나를 성장시켰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은 내 자신이 있어서입니다. 나는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많이 넘어졌어요. 사기당하고 납치당하고 실패하고 절망했어요.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드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해가 뜨니까요. 지금까지 이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